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은 서울 내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다. 평온하게 지하철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그날따라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골목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거리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집까지 가는 길은 대략 15분 정도 걸린다. 대부분의 날에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 길을 걷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다. 집으로 가는 중간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걷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소리는 나와 같은 속도로 빨라졌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며칠 뒤 나는 또다시 늦게 퇴근하게 되었다. 그날도 여전히 같은 길을 걸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제야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한 동료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너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어? 그 길에는 이상한 전설이 하나 있어. 옛날에 그 골목에서 여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대. 어느 날 밤 그녀도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고 그 뒤로 실종되었대. 아직도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야. 그 후로 그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집으로 가야 했기에 또다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발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두려움이 몰려와 집 근처의 경찰서에 들렀다. 경찰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가 형식적으로 순찰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경찰의 순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이 일이 거의 잊혀질 때쯤 때마침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어 늦게까지 있다가 귀가하게 되었다. 지하철 막차를 놓쳐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이젠 분명히 보이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공포에 질려 급히 뛰기 시작했지만 그 그림자는 나와 같은 속도로 따라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내 손목을 잡는 것을 느꼈다.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나는 놀랍게도 주위를 둘러싼 것이 온통 아파트 주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나는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길을 통해 집에 가는 것을 피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 밤에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어딘가에서 그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가끔씩 내 손목을 어루만지는 차가운 손길을 느낄 때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진다. 이제 나는 그 길을 다시 걷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때의 발소리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여러 공포 썰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는 테마는 귀신, 미스터리한 사건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전형적인 한국의 인터넷 공포 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준혁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놀았던 뒷산에 올라가 보고 싶었다. 도시에 사는 동안 그는 자연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산책 겸 옛 추억을 떠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내려와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서둘러 산길에 올랐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 됐을 때 준혁은 어릴 적 자신이 자주 가던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주변은 조용하고 고요했다. 그런데 연못 근처 나무 아래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노파가 홀로 앉아 있었다. 노파는 조용히 땅을 응시하고 있었고 준혁이 오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말을 건넸다. 노파는 그의 인사를 듣고 의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구나. 내가 여기를 마지막으로 찾은 게 언제였더라? 준혁은 잠시 당황했다. 어릴 적 이곳에 자주 왔긴 했지만 이 노파를 본 기억은 없었다. 저를 아시나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어렸을 때 이곳은 너의 놀이터였잖니. 그런데 여기에도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그의 기억 속에는 없는 일이었지만 준혁은 노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장신구가 눈에 들어왔다. 노파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에는 낯익은 펜던트가 달려있었다. 그것은 그의 할머니가 생전에 항상 차고 다니던 목걸이와 동일했다. 준혁은 할머니 생각에 갑자기 울컥했다. 저 목걸이 어디서 난 건가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파는 그의 질문에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다. 너의 할머니께서 여기 두고 가셨지. 이제는 내가 가져가도 될 것 같구나. 그녀의 대답에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목걸이도 함께 묻었을 터였다. 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노파가 허락하는 대로 목걸이를 받기로 했다. 목걸이를 받은 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연못 주변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소름이 돋았다.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안개가 몰려들었다. 준혁은 이상한 기운에 얼른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산길을 내려오면서 그는 뒤를 돌아다보자 노파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끝내 그녀의 모습은 연기처럼 자취를 감췄다. 집에 돌아온 준혁은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거실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준혁은 다시 연못가에 서 있었고 어렴풋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노파가 아닌 그의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체념하듯 손짓을 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준혁아, 나를 기억하니? 그녀의 목소리가 꿈결처럼 흘렀다. 할머니. 그는 믿기 힘든 상황에 눈물을 삼켰다.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목걸이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렴. 그래야 이 일이 끝나게 될 거야. 준혁은 깨어났고 가슴이 한없이 두근거렸다. 꿈에서 깬 후로 그는 다시 잠들 수 없었고 할머니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연못으로 향했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시간이었다. 연못가에 도착한 준혁은 할머니의 말대로 목걸이를 물가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러자 마치 환영처럼 노파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감사하다는 든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그 후로 준혁은 다시 노파를 보지 못했다. 목걸이를 연못에 두고 온 후로는 이상한 꿈도 꾸지 않았다. 준혁은 그 일을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뒷산에 가지 않았다. 고향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는 유난히 맑은 달이 떠올라 그의 방을 환히 비췄다. 그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한동안 그녀가 곁에 있는 듯한 기분에 잠겼다. 그날 밤, 준혁은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작년 겨울,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 온 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당시엔 그저 낡은 건물에서 느낄 수 있는 흔한 분위기라고 생각했다. 이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건물로 마찬가지로 오래된 주민들이 많았다. 특별한 점이라면 5층만 공실이라는 것 정도였다. 이삿짐을 풀던 첫날 밤, 나는 자정을 넘긴 시각에 깨어났다. 창문 너머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노크하는 소리였다. 문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며칠 후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엄습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들 때문이었다. 소리가 날 때마다 복도로 나가보았지만 항상 고요했고 감시 카메라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스스로 겁에 질린 나머지 그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에어컨을 켜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방 안이 점점 더 추워졌다. 창문과 문틈을 확인해 보았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져 몸을 돌렸는데 내 침대 맞은편에 흐릿한 형체가 보이는 듯했다. 두 눈을 더 크게 떠 확인하려 했지만 순간 형체는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도 기이한 일들이 잦아지자 같은 층에 사는 402호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내가 찾아온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30년 전 이 아파트 505호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사라졌다. 경찰이 들어와 조사를 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 후로 이 5층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며 사람들은 505호가 원혼이 남아있는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장기적으로 공실로 남아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사를 나가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계속 아파트에 머물기로 결심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잠을 자던 중 갑작스레 눈이 떠졌다. 방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가슴이 벌렁거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그것이 점점 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흐릿한 형체는 점점 뚜렷해지며 한 소녀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는 듯 입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녀가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소녀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나는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가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 가족은 실종되기 전 심각한 가족 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소녀는 외부와 단절된 채 아파트에 남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채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 집에서 비극을 맞이한 것이었다.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나는 그녀가 아직도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다음 날 밤 나는 그녀의 혼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에 있던 오래된 향을 태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나도 이 아파트를 지킬게. 그 후로 이상한 일은 점차 줄어들었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지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소녀의 영혼은 이제 평화를 찾았을 것이다. 오래된 아파트의 5층. 그곳엔 여전히 비어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